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CPI라던가 PPI를 볼 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집값, 그리고 식물 가격을 뺀 근원 CPI, 근원 네. PPI를 주로 보는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혹시 코멘트 하나만 해주실 수 저 있으실까요? 중요한 내용인데 깜빡했는데 잘 지적해 네,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좀 안도할 수 있는 해석을 먼저 드려보자면 에너지값 오늘 어제 또 폭락했다. 떨어졌어요. 폭락이라기보다는 뭐 안정화됐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지난 30년간의 이 업계의 경험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 해석은 못합니다. 환율과 유가는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다만 경험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70불에서 한 85불 정도가 유가의 큰 밴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하단으로 왔죠. 앞으로 안정은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페크 회원국들이 전략이 예전에는 가격 전략에서 이제는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시장이 좀 텐션이 높아지더라도 이제 이 생산량, 산유량들을 더 늘린다는 전략으로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물가 하향 안정화에 큰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미국이 2019년도부터 전 세계 그 원유 순수출국이 돼버렸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사실은 전 이제 방송 계속 하고 있는데 뭐 2, 3주 전부터도 유가는 안정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물가 전체 아까 제가 물가가 100% 안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가 이렇게 안정이 되게 되면 물가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빼고 넘어갔는데 이 CPI 물가 바스켓에 한 40%의 영향을 미치는 게 주거비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 CPI 중에 뭐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주거비가 연초부터 먼스 온 먼스로 0.4, 0.4 갔다가 0.3 갔다가 0.2 갔다가 0.5로 확 떴다가 이번에 0.2인가로 또 떨어졌단 말이죠. 드디어 이제 그 진로 지표라는 선행 지표를 놓고 보면 CPI 바스켓의 주거비가 한 1에서 1.5년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6월, 7월부터는 떨어지지 않겠냐고 봤는데 좀 안 떨어져서 걱정했지만 이번에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서 물가 안심하긴 이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안정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떼놓을 수 없는 글로벌 변수죠.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최근 해리스 부통령은 조금은 주춤하는 모양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더 약진하는 모습입니다. 승부를 가를 7개 경합주에서도 계속해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서 현재 판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크포인트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참 어렵죠. 우리나라 대선 판도 모르는데 미국의 대선을 논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뭐 생방송이니까 그냥 가감없이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했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저는 트럼프가 될 공산이 더 클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되어야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도박 사이트라든가 폴리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해리스가 완연하게 이기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두 달 전에 뭐 이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서 그때는 해리스가 되게 이기는 수치들이 발표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발표되는 수치는 믿지 마라. 11월 5일인가로 기억하는데 대선 인단 결정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이죠. 그 날짜에 가까워지는 한 10월에서 11월, 10월 정도 발표되는 수치가 제대로 된 수치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도 친미도 아니고 친 트럼프도 아닙니다만 트럼프가 이긴 걸로 나와서 맞췄다. 뭐 맞췄다기보다 네. 이제 체크 포인트는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공산이 큽니다. 제가 아는 해리스는 정책적인 어떤 깊이라든가 어떤 글로벌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뎁스가 깊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이런 게 계속 갈 공산이 크고 다만 우리가 지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미 다 아시는 상황이 됐지만 트럼프 정책 공약을 좀 뜯어봐야 되는 것이죠. 트럼프 정책 공약이 47개 아젠다 47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책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호혜주의라는 거죠. 그 fair trade with the 뭐 China 또는 with the partners 뭐 이런 식인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익을 많이 얻어가 그럼 우리도 많이 얻어야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표현이 되게 직선적이고
약간 좀 오락가락하고 이래서 트럼프가 좀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아주 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의 그 정책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 나오네요. 뭐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정책을 뜯어보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이런 뭐 내용들이 있다. 다만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그 트럼프는 친시장주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될 거고 관세 인상될 거고 여기서 조금 확장하자고 하면 이제 금리가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내놓은 정책 공약을 보면 금리는 인상 요인인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또 금리 인하 요인이란 말이죠. 그건 이제 시장 데이터 발표되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뭐 다만 한두 달 전인가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제약주 약할 거니까 사지 마라. 신재생 에너지 쪽 약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 자체가 그거하고 반한 정책이니까. 다만 이제 몇 개 뭐 유가하고는 상관없이 원유 생산을 완연하게 시켜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 그러면 시추선이라든가 정유시설이라든가 하는 활동은 많아지겠죠. 그런데 투자해라. 그리고 M&A 같은 거 완화해서 활성화시켜주겠다. 사실 미국 자본시장을 끌어가는 큰 축 중에 하나가 M&A 활동이란 말이죠. M&A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지만 포텐셜이 있는 회사를 시장에서 서로 이렇게 M&A하고 하면서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어가는 뭐 이런 등등의 몇 가지 트럼프 트레이드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요약을 좀 하면 트럼프 정책을 놓고 우리가 미뤄 판단할 때 미국 경제는 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 앞으로 한 50년은 과한 것 같고요. 향후에 한 5년 정도는 더 강건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뭐 그 큰 흐름에 조금 더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가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헤드라인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고율의 관세로 제조업 활황과 함께 일자리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 발표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관세 얘기했으니까 금리 얘기해봐야죠. 네. 11월 FOMC 사실 대선과 정말 밀접하게 아주 중요한 이슈죠. 정말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또 시기 자체로도 좀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같은 경우에는 좀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지고 있는 가운데 자, 남은 기간 동안 연준의 스탠스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난 9월 18일 이후 FMC 이후에 지금 위원들이 계속 나와서 뭐 윌러라든가 무슨 카시카리라든가 이렇게 인터뷰 계속 한단 말이죠.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은 본연의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조금 성급한 기대를 적당히 좀 내려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포워드 가이던스의 기능이거든요. 저는 아주 순기능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FMC가 하려고 하는 이 패스가 쭉 있는데 이거하고 상당히 큰 괴리된 기대감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시장 더 나가서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분 뭐 그 월스트리트의 닉 티미라우스, FMC 패드의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한테 살짝 흘리면서 시장의 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좁혀주는 역할 상당히 택티컬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담으로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지금 스탠스를 보면 50bp 기대하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 다 꺼가는 역할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25bp 인하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당초에 저는 9월 달에도 25bp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세가 아까 언급드린 대로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그런데 노동시장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50bp 인하를 한 게 8월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못했으니까 한꺼번에 두 번 한 거죠. 네, 고용 지표가 늦게 발표가 돼서 그렇죠. 근데 다행히 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는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된 게 25만 8천 건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은 경기 침체라고 하면 30만 건 정도 돼야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최근에 발표된 수치 중에는 상당히 높게 발표됐단 말이죠. 그러면 올 연초 중반 이후부터 제롬 파월께서 하시는 말씀은 노동시장이 더 냉각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 일단 일치되는 뭐 부합되는 그 근거를 주는 수치 또 소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려할 수준은 전혀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소비가 조금씩 감속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놓고 보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시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분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뭐 중앙은행이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면 이제 정책 실효성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보통 한두 단계 끝내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발성으로. 일단 몇 차례 꾸준하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금리 올리고 내리는 영향이라는 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뭐 6개월, 길게는 2년, 3년 영향을 쭉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탠스는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인하 스탠스는 가져가는데 50bp는 턱도 없는 소리인 것 같고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사운드하기 때문에 25bp 인하 연말까지 한 2차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네. 네, 25bp씩 2번 정도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환호하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습니다. 환호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우상향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긍정적인 사인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 어떤 것들 뽑아주실까요? 어제처럼 예상치 못한 엔비디아 뭐 중동 지역 수출 제한 하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 좀 빠졌고 ASML 어제 뭐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의도한 건지 뭐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바람 잘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대세가 꺾였을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ASML 예를 들면 반도체라고 하는 업종은 글로벌 분업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초 작년에도 막 반도체가 흔들렸던 것인데 이번에 ASML 빠진 게 어떤 이유인지를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엔비디아 이슈 또는 중동발 수출 제한 이슈 ASML 실적 반토막 나는 이슈 이런 것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훼손시키는 이슈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펀더멘털이 훼손이 없다고 하면 어제 같은 이런 뉴스들은 노이즈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이 계속 발표될 거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조금 안 좋았는데 주가는 한 1%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이렇게 매크로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하우스라서 개별 종목에 대한 하나하나 제가 이슈를 전달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연초부터 팩트셋이라고 하는 제가 아는 가장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 실적을 팔로우 해주는 회사에서 연초에 1, 2, 3, 4분기 각각 6%, 9%, 8%, 12%인가 EPS 성장률 예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분기는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름도 있고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EPS 성장 지금 예상 7% 이상 나온다는 게 큰 흐름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람 잘 날 없는 글로벌 주식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